자, 그 교재에 21페이지 부동산의 특성 표시고 앞 시간에 이 주택에 분류해서 제가 다가구 주택을 4계층 이하를 했는데 그 3계층으로 고쳐야 되죠, 그죠? 잠깐 내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요즘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띵하네. 다가구 주택은 이제 쉽게 표현해서 원룸이거든요. 원룸. 다세대 주택 그러면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빌라는 원래 층수가 5층이죠. 5층인데 원룸도 층수는 4층이고, 근데 원룸이나 빌라는 대부분 1층이 주차장 정도로 쓰죠. 피로티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주거용이 아니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층수는 이제 다세대 주택은 4계층이 되고,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3계층이 되겠죠. 층수는 4층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때 다가구 주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3계층으로 고쳐라. 내가 잠깐 그냥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재에 한 개를 수정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책을 꼼꼼히 안 읽어보거든. 저는요. 뭐 읽어볼 필요 자체가 없죠. 그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뭐 바로 읽어보라. 근데 없는 거는 내가 찾아서 이게 설명을 해주는데 19페이지에 보면은 근부지하고 나지 구분한 거 있죠. 5번에 그게 맨 아래 칸에 나지에 나지는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면 토지 이용상 물리적인 제한은 따르지 않으나 사적 제한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물리적 제한은 따르지 않는다 말은 건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데 사적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되지.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공적 제한은 받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공적 제한은 받으나 사적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사적 제한을 받는다가 아니고 고쳐 빨리. 공적 제한은 받으나 사적 제한은 받지 않는다. 아까 공법상 제한을 받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나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이 설명을 할 때 뭐 잘못되어 있거나 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바로 얘기를 해줘. 내가 이 책을 안 보거든요. 이걸 보고 내가 순수만 보는 거지 내가 내용 자체를 보는 건 아니니까 혹시 제 설명하는 거하고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즉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잘못된 있으면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자 이제 토지의 특성 갑니다. 우리 1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의 특성인데 이건 무조건 그냥 뭐 한 문제는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실제 부동산의 특성은 한 문제짜리는 아니고 뭐 4개, 5문제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부동산의 특성을 모르면 모든 영역 자체가 그냥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의 특성이 관계가 없는 영역이 거의 없죠. 우리 교재에서. 그러니까 전 범위에다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반드시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부동산은 당연히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근데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건물의 특성까지 그냥 알려고 가지 마요. 이거 모르는 게 더 약이다. 알 필요도 없고, 토지의 특성이 그냥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토지의 특성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는데, 이거 당연히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연적 특성은 토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 성질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특성. 토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 성질이다. 이걸 이제 자연적 특성이다.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은 반드시 용어가 물리적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돼. 근데 인문적 성은 물리적 성질이 아니에요. 용도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되는 토지의 특성인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경제적이나 용도적이라는 말은 그냥 같은 의미로 씁니다. 요 의미가 달라요. 물리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용도지나 경제라는 말은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에서 용도적 또는 경제라는 용어가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 자연적성을 대표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무조건 물리적인 용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토지는 이동되지 않는다. 그게 부동성. 물리적으로는 토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영속성.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토지는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 부정성.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성. 물리적으로 볼 때는 모든 토지가 주위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인접성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연적 특성에서는 물리적인 용어가 나야지. 또 부정성이란 토지는 용도적 측면에서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성질을 말한다. 틀린 거야. 용도적이라는 말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토지의 양도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양이 증가되죠. 어떤 특성이 있었어?
그런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변화가 가능하고 양도 증가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지? 또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없죠. 그게 어떤 특성이라? 부동성. 그러나 토지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위치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경제적 측면에서 위치가 변화될 수 있어. 그게 어떤 특성이라? 인문적 특성이 지금 변화가 가능한 특성이잖아요. 그럼 인문적 특성 중에 위치가 변화될 수 있는 성격이 뭐라?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도 토지의 위치는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이나 용도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변화가 가능한 거야. 근데 물리적이라는 용어는 변화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 자연적 특성에서는 항상 용어가 물리적인 용어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왜 변화가 될 수 없으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토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랬으니까 원래 토지가 생성될 때부터 토지에 내포되어 있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그는 선천적이다. 선천적이고 그리고 고정적이다 이 말. 고정적. 변화가 안 되니까 그지? 그리고 불변적이라는 거죠. 불변적. 그래서 이거는 변화될 수 없다는 뜻이고, 그죠? 그러면 인문적성은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왜? 인간이 토지를 이용해가면서 후천적으로 이런 토지에 만들어지는 성격이고 인위적으로 토지에 부여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하단 말이야. 코로 이거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뭐 신축적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게 돼 있지. 근데 그 자연적성은 절대 변화될 수 없으니까 경직적이다. 경직적. 변화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불변적이고 고정적인 그런 성질을 자연적 특성이라 합니다. 근데 시험은 이제 초점을 자연적 특성에 두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죠. 뭐 95%는 그냥 자연적 특성을 못 씁니다. 인문적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문적 특성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용도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성격 정도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 중에 이런 성질이 있다. 제목들이나 기억하고 용도의 다양성 하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초점을 요 자연적 특성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토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을 자연적 특성이라는데 저희 자연적 특성은 원래부터 토지에 내포되어 있는 성격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는 물리적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에서는 항상 용어가 물리적인 용어가 나와야 돼. 용도지나 경제적 용어가 나오면 안 되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자연적 특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자연적 특성 중에서도 토지의 유용성을 지배하는 중추적인 특성이 부동성이에요. 그지?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토지는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없죠. 이동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이동성. 이동이 안 된다는 말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위치의 고정성.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게도 토지의 위치는 이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지? 이런 성질이 이제 부동성인데 부동성 때문에 인간의 토지 이용 활동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성이 토지의 유용성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특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뭐 교재에 보면 뭐 열 몇 가지가 나와 있을 건데, 그지? 다 외울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개념을 잡아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활동은 토지가 있는 위치 상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위치에 지금 토지가 있으면 이 위치 상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특정 위치에서 공간의 범위가 한정된다. 그걸 뭐라 그러지? 국지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나 활동을 국지화시키는 건가.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죠.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킨다.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게 합니다. 시장이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게 하는데 이동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토지는 부산에서, 대구에 있는 토지는 대구에서 시장이 형성돼. 그래서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되고 또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되면 그 세분화된 시장 안에 계속 따로따로 형성되는 부분 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부분 시장 따로따로 형성되는 시장인데 이 토지는 고정돼 있고 있는 위치 상에서만 시장이 성립하니까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 대구 부동산 시장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면요. 그 대구 부동산 시장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구 부동산 시장도 대구 수성구 부동산 시장, 대구 달서구 부동산 시장, 대구 서구 부동산 시장, 대구 남구 부동산 시장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장이 따로 형성되고 또 대구 달서구도 대구 달서구 유천동 시장, 대구 달서구 월성동 시장, 대구 달서구 상인동 시장 이렇게 시장이 따로 나뉘죠. 또 대구 달서구 상인동 시장도 대구 달서구 상인동 주거용 시장, 상업용 시장, 공업용 시장, 농업용 시장. 또 대구 달서구 상인동 주거용 시장도요. 아파트 시장, 연립 시장, 단독주택 시장
계속 시장이 이렇게 따로따로 형성돼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있는 위치 상에서만 시장이 수립할 수 있으니까 이동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국지화나 지역적이나 부분시하는 용어는 부동성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 국지화라는 용어죠. 국지와 지역적 또는 지역간. 요 용어가 이제 가장 시험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니까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된다. 또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수요 공급이 지역 간 이동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부동산 수요가 서울로 이동될 수가 없어요. 대구 부동산을 서울로 들고 갔을까? 대구에서는 대구에서만 사고 팔고자 하잖아요. 그지? 수요 공급이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는 거야. 그래서 지역 간 수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지역 간이나 지역적 이런 용어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부동산이 떠올라야 돼요. 이 부동산 이해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용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원래 우리 부동산은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급을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렵지. 수급 조절이 곤란하게 하는 특성.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없는 특성은 어떤 특성? 부정성이다 그래야지.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안 되는 거는 양이 증가되지 않으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부정성 때문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급 조절이 곤란한데 그건 부동성이 아니고 부정성 때문이다 그래야 돼. 근데 용어 관계 첨가돼 가지고 부동산은 지역 간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러면 부정성이지. 근데 지역 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대구의 수요를 서울로 이동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지역 간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 지역 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부동성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어렵다니까 그래. 토지 특성이 상당히 구분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부동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 정보 활동이 되게 한다. 바로 임장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활동이니까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토지가 있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죠. 그런데 정보 활동을 이용하는 근거가 바로 이 부동산이다.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는 이동되지 않으니까 내 부동산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입주하면은 나쁜 영향을 받아서 부여가에 의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전에 손실을 보지 않으면 정보를 파악하라 이 말이야. 이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 정보 활동이 필요한 근거도 부동산인데 이게 또 요즘 자주 등장해요. 그럼 뭐 부동산 그러면 뭐 상당히 많은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인접성과 함께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는 물론 부동산 때문만은 아니고 인접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에 의해서 야기가 되죠. 그제? 이 외부 효과 때문에 또 주변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지역의 가격 형성률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이 필요한 것도 역시 부동산과 인접성. 외부 효과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냐 지역 분석이 필요한 건가? 바로 두 가지 특성이죠. 부동산과 인접성 때문이고요. 또 부동산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그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 동산은 이동이 가능하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지.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 바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됐고 또 동산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점유로 공시가 가능해요. 근데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등기나 등록을 해두게 되죠.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 부동산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지? 또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한번 잘 선정하면 손실이 없지만 그죠? 위치 선정에 실패해버리면 입지 선정에 실패하면 엄청난 손실이 줘야 되죠. 그래서 토지는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위치를 찾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입지 선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위치를 선정하는 활동 이게 입지 선정 아닙니까? 그지? 입지가 위치니까. 근데 입지 선정은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도 있고 넓은 의미의 입지 선정도 있어요. 협의의 입지 선정을 입지론, 광의의 입지 선정을 적지론, 적지론이라 하는데 이 입지론은 이제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이 입지론은 좋은 위치를 찾는 겁니다.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활동이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 입지론이 되어 있고 좋은 위치를 선정했으면 그 좋은 위치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입지 선정이에요. 구분하는 이유가 이론 증거가 다르단 말이야. 위치는 한번 잘못 선정하면 이동되지 않죠. 부동성 때문에 이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위치를 찾자 이 말이야. 근데 또 좋은 위치를 찾았으면 거기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해서 이용을 해야 돼요.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격이 있어. 용도의 다양성. 이런 성격 때문에 이제 그 토지에 맞는 용도를 찾아서 적합한 용도를 찾아서 이용하자 그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지선정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협의의 입지선정인 입지론을 곧 입지선정 이렇게 통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이나 입지론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선정의 근거가 뭐냐 또는 입지론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부동성이 되는 거고 답이 적지론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걸 이제 구분하고 계셔야 돼. 입지론 또는 입지선정의 근거는 부동성,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 나중에 용도의 다양성에 보면 용도의 다양성은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나와 있어요. 응? 그 다음에 토지는 이동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동되지 않는다는 말은 도난이나 분실에 우려가 없다는 뜻이죠. 토지를 도난당했다. 토지를 분실했다. 그런 말 하면 병원에 가셔야 되겠지?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토지를.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되지 않는다는 말이 도난이나 분실에 우려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토지는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고 가치가 아주 높게 평가된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이유,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 저당권을 설정하고 안심하게 토지가 담보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토지의 담보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첫째, 부동성 때문,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없어요. 동사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있거든. 그래서 저당권세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목적물을 도난당하고 분실해 버리면 나중에 채무를 변제받을 수단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는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죠. 토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토지가 담보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야. 또 한 개 이유. 토지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 안심하게 돈을 빌려주는데 근데 금융기관이 토지를 점유하는 건 아니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가 저당권이지. 저당권이라든가 취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금융기관이 점유하지 않으면서도 왜 안심하고 돈을 빌려줘요?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을 하고 점유하고 있지만 그지? 사용 수익하는 기간 중에 소모되지 않단 말이야. 소모되지 않아. 영수증 때문에. 그래서 목적물이 소모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토지가 담보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죠. 이 토지가 담보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이유, 부동성과 영속성. 이제 한꺼번에 이게 같이 기억을 해 가셔야 돼. 왜 토지는 이동되지 않으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에 조세를 부과해서 토지에서 조세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조세 수입이 발생하는 근거도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토지는 서울시에서 세금 부과해서 그지? 그 세금은 서울시에 재정이 되는 거고 대구에 있는 토지는 대구시에서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지? 이 지방세가 바로 그 지방자치의 재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한 군데 다 모을 수만 있다면 대구시에서는 세금 부과할 수도 없고 수입도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세 수입이 발생하는 것도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부과해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세 수입이 발생하는 근거 또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기가 쉽다. 제도적 규율 대상으로 삼기가 용이하다 이 말이야. 아니? 규율 대상으로 삼기가 용이하다. 즉 한 번 규제를 해버리면 따라다니면서 규제를 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아니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마다 상이한 규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하고 대구시 조례가 다르죠. 이동되지 않으니까 서울에 있는 토지는 서울시에서 조례로 규정을 하고요. 대구에 있는 토지는 대구시에서 따로 조례를 규정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방자치마다 단체마다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게 하고 또 한 번 규제를 해버리면 이동되지 않으니까 따라다니면서 규제하고 그럴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로 규제 대상으로 삼기가 쉽고 지자체별로 그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게 하는 것도 바로 이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불안하다. 그러면 사회 심리적 요인이 상반된 이유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사회가 불안할 때는 동사는 그죠? 소유욕이 크게 증가하죠. 왜?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거야. 그지? 내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피난을 가야 돼요. 그러면 현금이라든가 기금속 같은 거는 들고 갈 수 있을까? 챙기겠지. 소유욕이 크게 증가해. 근데 내일 그죠? 전쟁 날 것 같아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주하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지역에 땅 산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처분해 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도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처분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 소유욕이 감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사회가 불안할 때는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욕이 상반된 영향으로 나타나죠. 그 이유도 부동산은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지? 이 부동산에서 팔리는 특징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있겠죠. 물론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점검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통 국지화라는 용어가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활동을 요구하는 근거. 가장 최근에 답을 요구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세 수입이 발생하는 근거가 부동성이다. 이게 최근에 등장한 지문이고 그렇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좀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이 뭐고? 뭐가 나오는? 영속성? 오케이.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영속적이다. 왜 영속적?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지? 아무리 우리가 오랜 기간 토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토지가 마모되거나 소모되거나 훼손되거나 노후화가 생겨가지고 달아 없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100평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1000년 만년 후에도 100평 토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지? 아무리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는 소모되지 않으니까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해. 영속적이다. 그래서 영속성이라는데요.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 또는 비소멸성. 똑같은 말이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소멸되지 않죠. 그래서 비소멸성이라고 하고 토지의 성질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변성. 토지의 성질은 영원하다. 항구성.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 사용해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 성격. 불괴성. 이런 용어가 이게 불괴성이 영속성을 뜻하는 용어예요. 내가 언젠가는 모의고사 때 한번 내죠. 불괴성이란 토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뭐 왜 토지의 특성에서 이런 용어가 왜 나와 이러지 마라. 불괴성이 영속성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어도 결코 파괴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이런 성격을 영속성 또는 불괴성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죠? 어떤 경우에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물리적으로는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죠. 시간 경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가를 뭐라 그러죠? 시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강가를 물리적 강가. 부동산세 내부의 성능 저하나 능률 저하로 인한 기능적 결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강가를 기능적 강가.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외부 요인에 어울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강가를 경제적 강가. 그 강가 요인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건데, 그죠? 시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마모되고 소모돼서 생기는 강가를 물리적 강가라는데, 그죠?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소모 자체가 안 되니까 물리적 점에서는 토지는 강가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강가가 생기면 강가분을 회수해서 적립해야 되죠. 그죠? 강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걸 뭐라 그랬노? 아이고. 강가상각이라 안 했나? 그럼 강가상각을 한다는 말은 강가가 생기고 소모가 생긴다는 뜻이죠. 근데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코 마모되거나 소모되지 않다니까. 그럼 강가가 생기지 않으니까 물리적 측면에서는 강가를 회수할 필요 자체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은 강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작년에 나온 거, 작년이가 재작년이가 모르겠다. 답이 이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을 찾는 거 되죠. 영속성은 토지의 강가상각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강가상각이 필요 없는 근거지. 필요한 게 아니고. 강가상각은 강가분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거야. 그럼 강가상각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야? 강가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강가가 생겨야 강가분을 회수해서 적립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강가가 생기지 않으면 강가를 회수할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에는 강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야. 물리적 점에서 강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 근거가 바로 영속성이에요. 근데 영속성은 토지에 강가상각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정반대로 틀리게 내주. 그게 작년 아마 기출문제 싶은데 작년에 작년이가 재작년이 뭐래? 작년이지 싶어요. 그게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토지는 강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특성으로? 영속성 때문에, 그지? 근데 토지에 물리적 강가는 생기지 않아요. 왜? 시간 경과로 인한 강가는 없단 말이야.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마모되거나 소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토지도 기능적 측면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강가는 얼마든지 토지에도 나타납니다. 물리적으로 토지가 강가되지 않는 거지. 기능적 강가나 경제적 강가는 토지에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토지가 한 토지를 계속적으로죠. 100년, 200년, 뭐 10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농지로만 이용해 오니까 비옥도가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쌀이 100가마 오는 게 지금은 10가마밖에 안 온다. 그러면 토지 자체의 성능이 떨어져서 강가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기능적 강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토지 바로 옆에 그죠?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딱 입주하니까 토지의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지? 이거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하락이 온 거죠. 이렇게 경제적 강가 아니야. 그러니까 토지도 얼마든지 기능적 강가나 경제적 강가는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강가가 생기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강가가 발생하지 않는 성격이 영속성이고요.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절대 소모되거나 마모되거나 가치의 하락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서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해서 획득하게 한다. 이 소유이익이지 교환에 대한 대가야. 교환에 대한 대가. 그리고 이용이익이 용이익에 대한 대가. 그리고 소유이익이 바로 뭘 의미하냐. 가격을 뜻해요. 가격. 그리고 용이익의 대가. 용이익의 대가인 이용이익이 임대료를 따르는 겁니다. 임대료. 이 임대료가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익이죠. 요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득을 뭐라 그래요? 소득이득. 그리고 가격은 내가 일정 기간 보유한 후 내 토지를 타인의 현금과 교환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내 토지를 넘기는 대가로 받는 게 타인에게 받는 게 토지의 가격 아닙니까? 그지? 이게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이죠. 이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을 또 뭐라 그러죠? 자본이득. 그럼 부동산에서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각각 분리해서 획득한단 말이야. 보유기간 중에는 소득이득인 임대료를 이용이익, 그 처분시에는 소유이익인 자본이득, 이 가격을 따로따로 획득하잖아요. 보유기간 중에도 이익을 얻고 처분시에도 이익을 얻죠. 이 이익을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바로 뭐야? 타인이 아무리 내 토지를 사용 수익을 해도 소모되지 않으니까 이용이익, 임대료가 영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소모되지 않는 성격. 그게 바로 영속성이죠. 그러니까 가장 요즘 최근에 영속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분리해서 획득하는 근거가 영속성이다.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시험에. 그 다음에 이 소유이익인 가격이 아니고 이용이익인 임대료. 이건 이제 타인이 이용을 해야 임대료라는 이익이 나한테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이 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 건가? 그거 바로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지? 뿐만 아니고 부동산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그대로 존속돼.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가 투자 대상으로 선호된다 이 말이야. 토지가 투자재로 선호되는 이유가 소모되지 않아서 가치에 훼손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토지가 되는 거죠.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이고요. 또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미래의 후대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토지를 이용할 때는 미래를 고려해 가면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토지를 이용하자.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장기적 배려를 요구하게 하고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 말입니다. 관리가 중요하게 그래서 잘 관리해서 온전한 토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자는 거죠. 그죠? 이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근거. 그런 게 바로 영속성이죠. 또 어려운 질문이 한 개 있네요. 영속성은 토지의 수익을 환원할 때 직접법으로 수익을 환원하는 건가 된다. 직접환원법. 줄여서 그냥 직접법.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 토지의 수익 환원 방법은 직접법입니다. 근데 건물의 수익을 환원하는 방법, 건물에서는 수익가를 구할 때 직접법이 아니고 직선법, 직선환원법 또는 직선법 이렇게 표현한대요. 뭐 환원자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직접법, 직선법 이게 다른 거죠, 그지? 자, 우리 그 수익환원법에서 수익환원법, 수익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죠. 그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뭐라 그러지? 수익가액을 한다 그지? 근데 수익가격, 이 수익가액을 어떻게 구했어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그러니까 환원이율로 순수익을 이렇게 나누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죠. 근데 토지는 강가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 강가가 생기지 않으니까 강가를 회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강가를 회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환원율만 가지고 토지의 수익을 바로 이렇게 직접 나눠서 가격을 이렇게 산정해 납니다. 이렇게 수익 가격을 구하는 걸 직접법, 직접환원법이라 한단 말이야. 근데 건물은 똑같이 가격을 구할 때도 그죠? 그냥 수익을 환원율만 가지고 환원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건물은 강가가 생기니까 강가만큼 자원이 추가적으로 더 회수되지 않으면 건물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건물에 투자했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버린다. 그러면 건물에 투자한 원금이 사라지는 거죠. 원금이 보존이 안 되면 건물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지. 은행에 예금하지, 그지? 그래서 건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에서 생기는 강가분만큼 추가적으로 수익이 더 나와서 그 강가분만큼 자본이 회수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강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하는 걸 상각이라 그랬죠.
그래서 건물은 강가분을 회수해야 되니까 수익을 이렇게 환원율만 가지고 환원해서는 안 되고 상각료를 가산한 환원율로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각료를 가산한 환원율로 수익을 이렇게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 이걸 직선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토지는 강가가 생기지 않으니까 상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환원율만 가지고 직접 수익을 환원한다는 거야. 이 토지의 수익 하는 방법이 직접이 되는 거고 상각료를 고려하지 않죠. 그 이유가 소모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소모되지 않으니까 강가를 회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토지의 수익은 직접으로 환원을 하게 되죠. 이 토지의 수익하는 방법이 직접법이 되는 건가? 이게 영수인데 아주 어려워요. 이거는 최근에 한 3년 전인가 옳은 지문으로 등장을 했는데 한 개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영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리적 강가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획득하게 하고 부동산의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된다. 또 부동산을 통해 장기적 배를 요하는 근거가 영수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시험에 등장하는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자연재해를 대표하는 성격이 부정성, 증가되지 않는 성질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토지는 어떤 경우에도 양이 증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토지의 양은 절대 증가되지 않습니다. 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지? 만약에 생산만 가능하다면 무궁무진하게 공급을 하고 얼마든지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는 기계로 생산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아니잖아요.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 생산이 안 되니까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성이 비생산성. 토지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면적의 유한성.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리고 또 공급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의 경직성. 뭐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용어들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물리적으로는 토지의 양은 어떤 경우에도 증가되지 않아요. 토지의 양이 물리적으로 증가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니까 생산이 가능해지면 부정생산 특성이 없겠지. 양이 증가되니까. 그지? 물리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양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로 양이 증가되지 않으니까 물리적 측면에서는 절대로 토지는 공급될 수 없다는 거지. 토지에 이렇게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부정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증가되지 않는 성질. 근데 토지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양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도적 측면이라든가 용도지나 경제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하겠죠. 용도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적 경제적으로는 양이 증가되면 용도적 공급이나 경제적 공급은 토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용도지나 경제적 같은 말이니까 용도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토지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특성으로?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지? 그러니까 용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토지의 양이 증가된다. 그 말은 토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야. 생산해서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만 가능하면 부수지산 특성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겠지. 그죠? 어떤 게도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한데요. 토지도 용도지나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양이 증가되고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용도적이나 경제적으로 양이 증가된다는 말은 어떻게 토지의 양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생산해서 토지를 공급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이용을 전환하거나 용도를 전환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것. 이걸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거지가 필요해요. 근데 없는 주거지를 생산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다행히 뭐가 가능하냐? 농지의 양이 풍부하니까 농지를 주거지로 용도를 바꾼다. 그렇게 해서 주택을 지어가면 없던 주거지가 공급돼 나온 거죠. 이거는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가 공급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땅이 많이 필요하고 도로도 확보해야 되고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막 그런데 토지가 없잖아요.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유 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토지를 조성했어. 그지? 서해안 앞바다 메워 가지고 땅 만들어 냈잖아요. 그럼 공유 수면을 매립한 만큼 토지의 양이 증가됐죠. 그것도 어떻게 토지의 양이 증가하는 거야? 바다를 토지로 이용을 전환하는 거야. 이용 전환.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용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용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된 거지 물리적으로 토지를 기계로 생산해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되거나 또는 산지를 깎아갖고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이용을 하거나 또 농지를 개간해서 주거지로 이용을 하거나 그러면 없던 토지가 그만큼 만들어져 나와.
양이 증가됐죠. 그러나 이것도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이용전이나 용도전환을 통해서 양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의 양이 증가하는 걸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 한단 말이야. 그거는 토지를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러나 부정성 때문에 증가되지 않는 부정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토지가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유수의 매력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것은 부정성의 예외이다. 맞아 틀려요? 또 고민하네. 예외이다 그러면 안 되지. 예외가 없다 그래야지. 부정성이 예외가 있으면 부정성이 뭔데요?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되지 않는 성질이 부정성이라고. 근데 예외가 있으면 물리적으로도 양이 증가되고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럼 얼마든지 기계로 토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야. 그럼 부정성이라는 성격이 있겠어? 이런 성질이 나올 수가 없지. 증가 가능하면 증가 가능한 성질, 뭐 가정성 이런 성격이 있어야지 왜 부정성이 있겠어요? 그지? 그 시험이 자주 등장하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토지는 용도적 관점에서도 양을 증가시킬 수, 부정성이란 토지는 용도적 관점에서도 양이 증가될 수 없는 성격을 말한다. 틀렸죠? 용도적 관점에서는 양이 증가된다니까.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그죠? 그러니까 부정성은 물리적 관점에서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 그래야지. 용도적이나 경제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양이 증가될 수 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용도이나 경제적이라는 용어는 인문적 뜻에서만 나와야 되고요. 자연적 뜻에서는 절대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안 돼. 이게 변화가 되고 다 가능해진다는 뜻이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용도적이 아니고 물리적 관점에서 양이 증가되지 않는 성격이 뭐? 부정성이고. 또 빈말하게 나오는 게 공유수의 매력을 통해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것은 부정성의 예외에 해당한다. 부정성은 예외가 없다 그래야 돼. 부정성의 예외가 있으면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된다는 뜻이니까 이런 성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도 부정성은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토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확대를 해서 이용한다거나 그것도 부정성의 예외는 아니다. 부정성의 예외가 아니고 이거는 일시적인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에 불과하다 그래야 돼. 이렇게 일시적인 이용 전환, 용도 전환을 통한 토지의 공급이다. 그렇게 토지가 공급되는 걸 뭐? 경제적 공급이라 한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은 당연히 토지도 가능합니다. 용도에 다양성이 있어.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어떤 계획도 토지는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공급량이 있다 이렇게 결정되면 더 이상 양이 증가되지 않아요. 그죠? 양이 절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언제나 수직선이 되는 거죠. 그죠? 곡선이 수직선을 뭐라 그래? 완전 비탄력. 그래서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되게 하는 원인이 어떤 특성? 부정성이다 말이야. 부정성. 지금 하고 있잖아 부정성.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서 공급량도 계속 증가해가 고로 공급 곡선이 완만하게 이렇게 경제적 공급 곡선은 완만한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제적 공급 곡선이 완만하게 우상하는 모양을 보일 때 탄력계라고 하는 거죠. 왜 경제적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하는 탄력이 되는 이유는 뭐? 그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는 이유는 부정성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 그지? 또 공급 곡선은 항상 수직선이야 물리적으로는 그죠? 근데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는 이유는 토지의 양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수직선이죠. 근데 토지의 양은 감소되지도 않습니다. 양이 만약에 감소하면 곡선이 수직선이 될 수가 없겠죠. 양의 변화가 생기니까. 근데 더 이상 감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은 항상 수직선이 되겠지. 곡선이 수직선이 되는 이유 증가되지 않기 때문. 어떤 특성이라? 부정성 때문. 근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또 수직선인데 그건 감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성? 감소가 안 되는 게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성 때문이라.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양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 또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양이 감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성 때문에 토지의 양이 증가도 안 돼요. 양이 증가되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는 것은 부정성과 영속성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거는 다 알아. 이제 부정성 때문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된다는 거. 근데 영속성 때문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된다. 이러면 또 틀린 줄 알아요. 아, 감소가 안 되니까 곡선이 수직선 아니야. 변화가 없으니까 양에. 그지? 수요 공급에서 배웠다.
곡선이 수평 쓸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양은 무슨 또 양? 가격이 변하지 않고 곡선이 수직 쓸 때는 뭐가? 그래 양의 변화가 안 생기잖아, 그죠? 양의 변화가 없을 때가 수직선 아니야. 완전 비탈 때가, 그지? 근데 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도 양의 변화가 없어서 수직이고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도 양의 변화가 없어서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요약 강의 때나 이런 거 강의하지 기본 이론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야. 7, 8월에 가면 또 배우는 거 있어요. 처음 듣는 거. 1년 내에 이제 하나씩 생각해 가면서 이제 그래 오지 안 그러면 학을 안 와요. 그지? 1, 2월에 딱 듣고 뭐 또 듣는 거라고 재미없다 하면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으나 머리에 남아있는 건 없는데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죠? 아는 거라도 왜 실력이 자꾸 향상을 갈수록 더 들어야 돼요. 따로 공부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들어서 기억을 상실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누적적으로 자꾸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5월부터는 제발 좀 수업 좀 빠지지 말고죠. 그냥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딱 먹어라.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학원에서 뼈를 묻겠다. 각오를 해줘. 정말 학원에서 뼈를 묻어야 됩니다. 여기를 떠나는 순간 수업 한 번 안 나올 때마다 자격증이 이미지씩 멀어져 갑니다. 지금 서대구 인터체인지에 걸려 있어요. 자격증 와가지고 이름만 안 적혔지 주렁주렁 걸려 있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마산 갔다 오다 보니까 자격증이 쫙 걸려 있어요. 근데 한 번 결석하잖아요. 이민들씩 계속 저 서울 쪽으로 오는 거야. 알았죠? 계속 와야 이게 와가지고 딱 내 손에 딱 지어지는 거야. 결석할 생각하시면 안 돼, 진짜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자꾸 향상을 갈수록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계속 들어서 수업을 들어서 잊어먹는 거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또 들으면서 또 새롭게 또 내가 잊어버렸던 걸 새롭게 또 기억내게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업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가장 큰 영양분이 수업인데 왜 수업을 빠지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죠? 비싼 수강료도 내놓고, 그죠? 학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수강료 내고 한 번도 안 오는 사람 가장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지? 1년에. 그리고 환불 요청 안 할 때 감사한 일이죠. 나는 그렇게 장사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와가지고 수업 빠지지 말고 좀 진짜 앞으로는 진짜 6개월만큼만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냥 박스 깔고 잔다 이런 식으로 좀 여기서 그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동료들하고 수업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호흡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죠? 집에서 혼자 공부해보면 학원에 안 오고 빠져보면 오늘 수업 때 중요한 걸 오늘 다 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 안 듭니까? 개념이 없군요. 집에 있어 보면 그래요. 집에 있어 보면 특강 때 혹시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특강 때 중요한 거 전부 다 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 그죠? 그러니까 안 올 수도 없고, 그죠? 또 와본들 그렇게 크게 또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듣긴 듣지만 끝까지 딜레마 아닙니까, 이제? 들어도 크게 성적이 향상되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그죠? 여러 배 수준이 계속 향상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쳐보면 아는 것도 나오고 점수도 더 올라가고 그래 안 합니까? 그런 거지 뭐, 그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실력이 잠재적으로 계속 형성돼 가고 있는 거니까 자신감 가져요.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엊그저께 시험 잘 쳤죠, 다. 어제 그냥 비웃음을 칵 지어 싶으래. 토지는 어떤 게 해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해도 토지의 양은 1cm도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지? 이 생산비 법칙은 생산비를 증가시킬수록 공급량, 양도 증가되는 게 생산비 법칙인데 아무리 생산비를 쏟아부어도 양은 전혀 증가되지 않죠. 그래서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투입된 비용에 입각해서 비용세에 착안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 뭡니까? 원가 방식이죠. 그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이죠. 그럼 원가법을 적용하려면 생산이 가능해서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즉 제조달 원가를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토지는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제조달 원가를 산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에는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평가할 때는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잖아요.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를 했지만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부정성 때문에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토지의 생산비 법칙도 성립되지 않게 하고 또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거 그리고 물리적 공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 물리적 공고이 수직성이 되게 하는 원인, 그리고 토지는 갈수록 사용할 일은 많은데
생산이 안 되고 양이 부족하니까 그죠?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 토지가 갈수록 부족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부정성이라. 그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희소성이 증가해요. 귀해진단 말이야. 그지? 토지의 희소성을 증가시키는 원인. 또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구매경이 이루어져서 지가가 필연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토지의 지가 상승을 야기하는 원인. 다 부정성이죠. 그리고 희소한 물건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돼요? 집약적으로 이용을 하자.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원인.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는 토지의 면적을 풍부하게 이용할 수가 없어. 조그만 면적은 이용하고 거기에 이제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이용한다면 그죠? 이 토지의 면적이 적어지고 토지의 면적이 적고 거기에 자본의 투명이 늘어날수록 집약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집약도가 높게 토지를 이용하는 걸 집약적 이용을 하잖아요. 그지? 토지는 필연적으로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생산이 불가능하고 양이 한정된데 이걸 수평적으로만 건물을 1층짜리를 쭉 지어갈 수가 없잖아요. 토지 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는 면적을 적게 이용하면서 자본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집약도가 높게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원인이 부정성. 부정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집약화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집약화, 집약적 이용, 부정성. 바로 기계적으로 써가야 되고요. 또 희소성이 높은 물건일수록 갖고 싶죠. 그죠? 근데 귀한 물건은 수요자가 서로 가지려고 하지 공급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물량이 남아도니까 공급자가 서로 팔려고 경쟁하겠죠. 근데 생산이 안 되고 귀한 물건은 수요자가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급자 경쟁이 아닌 수요자 경쟁이 야기가 됩니다. 부동산에서 수요자 경쟁을 야기하는 원인. 또 귀한 물건은 갖고 싶어요. 소욕이 생긴단 말이야. 뭐 내가 아이고 맑은 공기를 갖고 싶다. 병원에 한번 다녀와야 되죠. 그죠? 제가 만약에 흰 봉지에다가 그죠? 맑은 공기 담았습니다. 지리산 맑은 공기 한 몽다리 10,000원 하고 팔러 다니면 한 개 사서 드시겠습니까? 의리 없기는 한 개 사야지. 내가 오죽하면 그것까지 팔러 다니겠어요. 그죠? 그죠? 지금 빈명을 주워 다니도 빈명이 안 보여. 너무 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기도 팔아야 될 처지가 와,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지? 혹시 또 그 맑은 공기 팔러 왔습니다. 이러면 의리상으로도 한 봉지는 사서 마셔야 되겠지만, 사면서도 참, 그죠? 그 제대로 그 필요해서 사서 마시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지는 물건, 햇빛이라든가 태양 강선, 공기 이런 것은 마음대로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욕이 안 생기죠. 그죠? 내가 햇빛을 갖고 싶다. 내가 공기를 갖고 싶다. 이쪽 병원에 좀 다녀와야 돼요. 소욕이 안 생겨. 근데 귀한 물건은 갖고 싶잖아. 그지? 근데 갖고 싶어도 혼자만 갖고 싶죠. 자, 우리 이 학원 밑에 있는 토지가 한 평에 3,6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평에 3,600만 원에 엊그제 지금 5월부터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한 평에 3천만 원에 하자. 이 한 평에 3천만 원짜리 토지를 그죠? 10평만 이 주인이 와가지고 선착순 한 명한테 공짜로 줄게. 이렇게 하면 피바다가 되겠죠. 그 한 평 차지하기 위해서 그죠? 서로 가지려고 난리가 날까면 10평이면 3억인데 그 10평 그냥 공짜로 줄게 하면 그거 서로 가지려고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그러니까 귀한 물건으로 갖고 싶잖아요. 근데 10평을 자 내가 일단 가서 10평 받으면 네 한 평씩 하고 우리 10명씩 나누자. 주려고 하겠습니까? 지 혼자만 갖고 싶지. 혼자만 갖고 싶은 게 뭐지 그게? 독점 소유. 바로 부정성이 독점 소유를 유발하는 근거가 된다. 아주 잘 나와 이런 게 시험이. 그리고 대부분 토지는 이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만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자 하거든. 그러면 이제 사익은 중시될 수 있는데 공익도 사익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말이다. 그래서 공공목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라도 어느 정도 법으로 제한을 해서 공익 목적으로 활용토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개념이 이제 토지 공개념이야. 이 토지 공개념이 등장하는 근거. 그것도 바로 부정성. 부정성에서 발생되는 영향이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토지는 양이 증가되지 않으니까 물리적 공급은 어떤 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부정성이라고 했거든. 그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공급이 안 되는데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리적 공급에 해당한다. 틀린 거지. 용도적 또는 경제적 공급에 해당한다 그래야 돼. 이용전환성 경제적 공급이고 또
공유수의 매력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부정성은 예외이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으면 부정성이라는 특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게도 부정성, 이 물리적 성질을 대표하는 자연적 성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 부정성.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도 토지는 이동되지 않는다. 부동성.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도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그런 물리적으로는 강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소성. 항상 이 자연적 성을 대표하는 성격에서는 물리적으로는 예외가 없다는 거다. 예외가 있다. 뭐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면 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변화될 수 없는 성격이 물리적 성질인데 예외가 있으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의미를 알겠나 이제. 그러니까 뭐 부동성도 예외가 있다거나 뭐 영속성도 예외가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예외가 절대 없는 게 자연적 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자연적 성을 대표하는 성격이 개별성.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부 개별적이고 개별적이다.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죠? 똑같은 토지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뭐가 달라도 다 다르다. 그지? 집안이든 지세든 지형이든 뭐 지질이든 토양이든 뭐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 비동일성. 같지 않다. 그지? 그러니까 또 전부 다르니까 이질적이다. 이질성. 그러니까 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를 시킬 수가 없다. 비대체성. 요 비대체성이 개별성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용어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도 동일한 토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말이야. 만약에 똑같은 토지가 있다면 이것 대신 저거 대신 사용하는 대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체라는 거는 동질적인 상품이 있을 때 똑같은 상품이 있을 때 대신 사용하는 걸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대체가 가능하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지. 근데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토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도 대체를 시킬 수가 없다. 토지의 물리적인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개별성이다. 요 아주 자주 나오는 개별성에서는 자주 나와요. 물리적으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그러면 개별성에게 바로 쏠라야 돼. 물리적으로는 대체를 시킬 수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토지도 이제 물리적으로는 대체를 시킬 수가 없지만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용도적으로는 그죠? 대체가 가능해진데 그건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위 토지가 접해 있으므로 용도적으로는 똑같은 용도로 농지로 일단의 모양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서 농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뭐 1, 2, 3, 4번지 여러 개의 토지를 합쳐가지고 그죠? 상가를 하나 건축해서 상업용으로 똑같은 용도로 일치되게 이용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용도적으로는 대체가 가능한데 그건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고 물리적으로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게도 대체를 시킬 수가 없다. 이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개별성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용어야. 그리고 똑같은 게 없으니까 가격이나 수익이 전부 물건별로 달리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에는 한 개의 가격이란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토지가 다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은 절대 토지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이나 수익이 전부 달리 형성돼요. 그리고 모든 현상이나 활동도 물건별로 따로따로 이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개별화시키고 또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독점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시킨다는 말이 물건별로 전부 달리 수익이나 가격이 따로따로 형성되고 또 부동산도 물건별로 달리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어려운 거야. 이런 단어들이. 그 다음에 전부 다르니까 표준이 없죠. 전국을 다 돌아봐도 전국을 대표하는 KS 마크 붙은 땅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표준화 자체가 안 된다. 상품이 비표준화되게 한다. 또 조직화도 불가능해. 시장이 비조직화되게 한다. 그리고 거래도 물건마다 따로따로 거래를 하니까 거래가 은밀하게 비공개적이 되게 한다. 전부 개별성에서 이어지는 특징이죠. 그리고 전부 다르니까 부동산 간에 비교를 곤란하게 만들고 또 비교가 곤란하니까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통 이론이나 공통 원리 도출을 어렵게 만든다. 또 우리가 공시가를 공시하려면 국장이 먼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죠.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표준지를 선정하니까 물건이 전부 달라 성격이. 그 표준지 선정도 어렵다 이 말이다. 이 표준지 선정을 곤란하게 한다. 그리고 전부 가격이나 수익이 전부 달리 형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그죠. 그 대상 부동산 자체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률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개별 분석이죠. 이 개별 분석을 반드시 필연화시킨다. 개별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지? 그리고 또 부동산은 물건별로 달리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
거래를 할 때 그죠? 개별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에 특수한 사정이나 동기가 개입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이나 동기가 개입되면 그걸 수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비교 방식에서 거래사를 불쇼하려면 그지? 그게 뭐라? 사정 보정 작업. 이게 반드시 요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성이 개별 보정이나 사정 보정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이겠죠. 그지? 뭐 별로 크게 어려운 특성은 아니니까요. 개별성에서 발생되는 거. 특히 이런 게 이제 지문으로 등장하면 어려워요. 부동산 활동을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시킨다. 또는 물리적으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성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문들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문적성을 대표하는 게 인접성이죠.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주위 토지와 전부 접해 있고 연결되어 있어. 그지? 접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결성, 접해 있으니까 연접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모든 토지가 1번지 옆에 2번지, 2번지 옆에는 또 1번지, 3번지가 150번지 옆에는 149하고 151번지가 다 접해 있잖아. 그죠? 물리적으로는 모든 토지가 전부 연결되어 있으면서 접해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격이 이제 인접성이라. 그럼 인접해 있으면 인접한 토지끼리는 필연적으로 어울리게 이용해야 되죠. 어울리는 이용이 뭐라? 협동적 이용. 협동적 이용을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 토지 간에 경계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문제로 소유권 분쟁이 야기되는 것도 접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인접성이 아까 부동성하고 함께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이 외부 효과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부의 외부가나 정의 외부가로 인해서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hir되니까 지역의 가치 형성률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지역 분석을 하게 하는 근거도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근거도 두 가지지. 부동성하고 인접성 두 가지가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 지역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되고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정의 효과 또 한 사람의 얘가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부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 인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라. 여기에 지금 1, 2, 3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2번지에 이용 중에 있는데 그죠? 1번지를 정부가 개발해 가지고 여기를 파헤쳐서 막 개발을 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2번지 소유자들이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이익을 보죠. 근데 이거는 인접하고 있는 2번지 소유자만 혜택을 본 거지 140번지에 있는 소유자는 혜택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그 정도면 형평을 유지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의 외부가를 입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발로 인해서 획득한 이익, 그 개발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정의 외부가를 대체하는 수단이 바로 개발 이익 환수제예요. 그러면 이제 부의회복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주거지역하고 인접하고 있는 요 3번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공장이 입지하면 이 공장이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잖아. 그지? 그래서 부의회복가 야기되면 이걸 이런 행위를 야기하지 못하게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용도지역을 아예 주거 전용지역으로 변경하면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부의효과를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부의효과를 해결할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정책이 바로 지역지구제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역지구제라든가 개발이익 환수제들은 외부 효과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정책들 아닙니까? 근데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뭐야? 부동성과 인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개발이익 환수제의 근거도 부동성과 인접성이 되는 거고 또 지역지구제의 근거도 부동성과 인접성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지?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부동산하고 인접성이니까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된 정책이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도나 지역지구제의 근거가 되는 건 전부 부동산과 인접성이 되는 거야. 이게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싸잡아서 같이 기억을 하시라 이 말이야. 아니? 부동산과 인접성이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또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근거가 되고 지역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되고 지역지구제의 이론적 근거도 부동산과 인접성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토지의 자연적성은 지금까지 이제 5가지 성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교재에 없지만 그죠? 적재성이라든가 지력성이라든가 배양성이라든가 가경성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알 필요 자체가 없고 주로 이제 우리 시험은 물론 5가지 특성을 다 번갈아 가면서 내겠죠. 근데 가장 빈번하게 답을 요구하는 거는 앞에 3가지라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그 3가지가 대부분 답으로 요구되는 특성입니다. 물론 개별성도 나오고
뭐 또 인접성도 나오겠죠 물론 이런 것도 나오지만 대부분 답은 앞에 부동성이나 영소성, 부정성 세 가지 특성에서 주로 답을 요구하니까요. 그 세 가지 특성에서 파생되는 영향들은 깨뚫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야 뒤로 갈수록 토지의 특성이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뒷부분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자연 특성이었고 이제 토지의 특성이 자연 특성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뭐가 있노? 인문적 특성도 있어. 인문적 특성도 그죠? 인문적 특성도 몇 가지는 알아봐야 되겠는데 칠판이 없다. 좀 지우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인문적 특성부터는 조금만 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